배움을 즐기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진짜 흥미롭거든요. 우리가 보통 국가 경제나 미래 경쟁력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발견하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모순이 하나 있어요. 치명적인 모순이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전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최고의 두뇌가 필요하다고 매일같이 부르짖잖아요. 그렇죠. 인재가 전부다. 늘 그렇게 말하죠. 네, 근데 정작 그 혁신의 최전선에서 수십 년간 굴러가면서 진짜 대체 불가능한 노하우를 쌓아온 사람들을 단지 그 법적인 나이가 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짐을 싸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완전히 핵심을 짚으셨네요. 사실 이 모순의 중심에는 우리가 지난 10여 년간 진짜 지겹도록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겹도록 들어온 단어라면 고령화? 네, 비쌉니다. 바로 실버 쓰나미라는 말이죠. 실버 쓰나미. 맞아요. 뉴스 들면 허구한 날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이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의 변화를 마치 사회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붕괴시킬 무슨 압도적이고 파괴적인 재난처럼 취급해온 거죠. 맨날 복지 예산을 고갈시키는 시한폭탄이다. 이런 프레임 속에서요. 확실히 그 인구 감소나 부양비 증가 같은 거시적인 숫자, 그 통계만 들여다보면 그런 공포가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숫자가 주는 압박감이 워낙 크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그 흔해 빠진 위기론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번 심층 탐구에서는 이 거대한 물결을 우리가 휩쓸려서 막 도망쳐야 할 재난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게 밀려오는 풍부한 지적 자산과 경험의 등장으로 재정의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식 자체를 완전히 전환하는 거죠. 은퇴나 나이 듦을 단순히 개인의 어떤 노후 복지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는 새로운 렌즈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낱낱이 해부할 핵심 텍스트가 바로 2026년 4월 10일 김용래 편집장이 작성한 칼럼인데요. 제목이 아침마다 지혜 320호. 시니어의 경륜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최후의 보루다입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묵직하죠. 네, 그냥 시니어분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위로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국가 경쟁력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이 내용을 한번 제대로 풀어보죠. 좋습니다. 이 컬럼이 진짜 흥미로운 건요. 무슨 뜬구름 잡는 철학적인 논의나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한다 이런 당위성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런 뻔한 얘기가 아니군요. 네,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정책 하나를 정밀 타격하면서 논의를 시작하거든요. 오, 어떤 정책인가요? 바로 최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러니까 과기정통부에서 시행을 발표한 시니어 석학 지원 사업입니다. 시니어 석학 지원 사업이요? 솔직히 저는 처음에 이 사업 이름 딱 들었을 때 그 생각부터 났거든요. 어떤 생각이요? 약간 은퇴 앞둔 원로 교수님들 모셔다가 가벼운 위원회 자문 같은 거 맡기고 그냥 소일거리 챙겨두는 일종의 고급 복지 정책 아닌가? 이렇게요. 명칭만 보면 사실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법하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 핵심 메커니즘을 뜯어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완전히 다르다고요? 돌봐야 할 취약계층이 아니라 국가가 결코 외부로 유출하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될 전략적 핵심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복지가 아니라 전략자산 보존이다. 맞습니다. 지금 양자 컴퓨팅이나 차세대 인공지능 그리고 첨단 반도체 같은 분야는 진짜 그야말로 국가 간의 총성 없는 전쟁터잖아요. 그쵸.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변하고 막 천문학적인 돈이 오가는 전쟁터죠. 근데 그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뭘까요? 최첨단 장비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그 장비를 다루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 즉 연구자의 머릿속에 든 지식일 거란 말이죠. 역시 결국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특정 분야에서 막 30년, 40년 동안 파고들어서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통찰력을 갖춘 학자가 있다고 쳐보죠. 네, 완전 대가 수준의 학자. 그런데 어느 날 달력의 숫자가 65세를 가리켰다는 그저 행정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어제까지 막 맹렬하게 돌아가던 뇌과학 연구실이나 양자역학 실험실의 문을 강제로 닫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와, 그거 진짜 듣고 보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정책 기획자들은 이것을 개인의 어떤 자연스러운 은퇴가 아니라 국가적 지적 자본의 대규모 폐기 처분으로 본 겁니다. 폐기 처분요? 진짜 제가 딱 비유 하나 해볼게요. 이게 마치 올림픽 결승전을 바로 내일 앞두고 있는데 우리 팀에서 상대팀 전술을 제일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에이스 주전 선수를 단지 나이 규정 때문에 벤치로 그냥 쫓아내는 꼴이네요. 아, 완벽한 비유입니다. 당장 내일 금메달 색깔이 바뀌는 판국에 말이죠. 맞아요. 지금 글로벌 경쟁 속도가 초를 다투며 돌아가고 있는데 이건 전략적으로 너무나 뼈아픈 실책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래서 과기정통부의 이 정책이 단순히 은퇴학자한테 생활비나 연구수당 몇 푼 더 쥐어주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돈을 떠주는 게 핵심이 아니다. 네, 지원의 타겟이 매우 명확합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돈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죠? 연구자가 평생을 바쳐서 일궈온 물리적인 실험실, 그리고 그 안에서 돌아가는 연구의 맥락, 즉 컨텍스트 그 자체를 유지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실험실과 맥락을 통째로 유지한다. 네, 이 부분에서 칼럼 저자의 분석들이 아주 돋보이는데요. 저자는 이 정책의 기저에 뚜렷한 보수적 가치관이 깔려 있다고 분석합니다. 보수적 가치관요? 갑자기 여기서 정치가 나오나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보수적이라는 건 뭐 좌파니 우파니 하는 정치적 진영 군리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 네, 정책인 아니군요. 다행입니다. 네, 철학적 의미에서의 보수성이죠.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축적된 질서를 존중하고 세대를 거쳐서 지식을 계승하며 공동체의 연속성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특정 이념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랩실에 불을 끄지 않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그 지식의 탑을 무너뜨리지 않고 다음 세대로 안전하게 이어가겠다는 어떤 연속성의 의지라는 걸 객관적으로 짚어주는 거죠. 지식의 단절을 막고 연속성을 보장한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약간 좀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드는데요. 네, 편하게 말씀하시죠. 과학이나 기술 분야는 사실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걸 쫓아야 하잖아요. 과거의 패러다임을 막 처참하게 부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파괴적 혁신이 핵심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 혁신이라고 하면 낡은 걸 부수는 걸 떠올리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은퇴를 앞둔 시니어 교수의 그 기존 실험실을 굳이 돈 들여가며 연장해주는 게 과연 맞을까요?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차라리 그 수십억 원의 예산을 이제 막 MIT나 스탠포드 같은 데서 최신 기술 빵빵하게 배워온 30대 천재 젊은 박사들 10명한테 쫙 몰아주는 게 낫지 않나요?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랩을 꾸리게 하는 게 혁신의 속도를 높이는 데는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사실 정책 입안자들도 예산을 배분할 때 당연히 직면했을 가장 핵심적인 딜레마죠. 네, 한정된 예산이니까요. 그런데 혁신의 현장, 특히 그 기초과학이나 첨단 기술의 랩실이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알게 되면 왜 맥락의 유지가 절대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건 그냥 천재의 머릿속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로 갑자기 뚝딱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천재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유레카 외치는 게 아니다. 네, 절대 아니죠. 논문으로 아주 화려하게 출판된 그 성공 결과 이면에는 진짜 수많은 숨겨진 과정들이 존재합니다. 숨겨진 과정이라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30대 천재 연구자가 뭔가 새로운 양자 물질을 합성하려고 한다고 쳐보죠. 교과서나 논문에는 보통 그냥 A와 B를 특정 온도에서 섞었더니 C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아주 매끈한 결과만 적혀 있거든요. 아, 그렇죠. 논문은 결과 위주니까. 하지만 그 시니어 학자가 지난 30년 동안 똑같은 실험실에서 겪었던 수만 번의 처참한 실패들, 온도를 1도만 올렸을 때 물질이 왜 새까맣게 타버렸는지, 혹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환경적 요인 때문에 데이터가 박살이 났는지에 대한 생생한 오답 노트는 세상 그 어디에도 문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 맞네. 그 자질구레하게 실패한 데이터들을 굳이 힘 빠지게 논문에 실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암묵지라고 부릅니다. 암묵지? 네, 매뉴얼이나 문서, 데이터로 전수될 수 없고 오직 그 공간에서 수십 년간 뒹굴었던 사람의 몸, 뇌, 신경, 그리고 직관에만 깊숙이 새겨진 지식이죠. 이 시니어 학자가 방을 빼고 그 실험실 장비가 뿔뿔이 해체되는 순간 그야말로 수백억 원 가치의 암묵지가 허공으로 영영 증발해 보이는 겁니다. 와, 그렇게 잃어버린 오답노트를 복구하려면 결국 그 30대 후배 학자가
선배가 이미 20년 전에 다 겪었던 그 실패를 똑같이 반복하면서 막 5년, 10년을 허비해야 한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진짜 끔찍하네요. 경쟁국들은 벌써 저만치 앞서서 달려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실험실을 유지해준다는 건 단순히 낡은 이론을 고집하려는 게 아니에요. 후배들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건너뛰고 진짜 새로운 문제에 곧바로 직진할 수 있도록 아주 단단한 발판을 내어주는 겁니다. 연속성이 곧 가장 효율적인 혁신의 도구인 셈이죠. 와, 연속성이 혁신을 가속화한다. 진짜 확실히 납득이 되네요. 오답노트의 가치가 엄청나군요. 네, 절대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요, 여전히 약간의 우려는 좀 남아요. 취지는 너무 좋은데 막상 그 대가인 시니어 학자가 실험실 중심에 딱 버티고 앉아있으면 젊은 연구자들이 너무 눈치를 보게 되지 않을까요? 단연히 그런 걱정이 들 수 있죠. 자기들만의 공격적이고 좀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밀어붙이고 싶은데 시니어가 막 헛기침하면서 내가 20년 전에 해봤는데 그거 안 돼 라면서 과거의 경험을 무기 삼아서 오히려 후배들을 통제하고 혁신을 지식시킬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꼰대 상사 밑에서 일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현장에서 제일 우려하는 부작용이 바로 그겁니다. 제도가 자칫 잘못하면 꼰대를 양산할 수 있다는 걱정이죠. 그래서 이 사업은 디테일과 메커니즘이 진짜 중요합니다. 디테일이요? 어떻게 방지하나요? 이 정책은 단순히 시니어 학자의 제왕적인 임기를 무한정으로 연장해주거나 예전처럼 실험실의 모든 의사결정을 독점하게 두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핵심은 역할의 전환에 있습니다. 역할의 전환. 네, 시니어는 행정적인 의사결정권이나 연구 책임자, 즉 PI의 자리에서는 아주 과감하게 물러납니다. 권력을 내려놓는 거죠. 오, PI 자리에서 물러나는군요. 대신에 펠로우나 고문 자격으로 실험실 주변에 머물면서 후배들을 지원하는 약간 멘토링 기반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구하는 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운전대는 젊은 연구자한테 과감히 넘겨주되 시니어는 묵묵히 조수석에 앉아서 내비게이션 역할만 딱 한다는 거군요. 야, 완벽한 비유입니다. 진짜 딱 맞아요. 30대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그 공격적인 추진력이 운전대를 잡고 엑셀을 꽉 밟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60대의 풍부한 안목지와 그 소중한 오답 노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한 함정들만 쏙쏙 피해가도록 경로를 짚어주는 거죠. 아, 함정을 피하게 해준다. 네, 이 두 세대의 지적 자산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야말로 진정한 혁신의 시너지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이건 진짜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세대 간의 완벽한 지적 결합인 셈이죠. 운전대와 조수석 비유를 들으니까 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진짜 머릿속에 그림이 완벽하게 그려지네요. 자, 과기정통부의 정책을 통해서 과학계의 사례를 아주 깊이 파고 들었는데 사실 이 칼럼은 논의를 특정 부처의 사업에만 가둬두지 않거든요. 그렇죠. 스케일이 훨씬 크죠. 네, 이 메커니즘을 우리 사회 전체의 경제 시스템과 고용 구조로 확장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시니어라는 존재를 바라보던 기존의 렌즈를 완전히 박살내고 있죠. 맞습니다. 과학계에서 벌어질 뻔한 그 두뇌 유출의 낭비가 사실 우리 산업계와 사회 전반에서 수십 년간 아주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뼈아픈 고발이에요. 수십 년간 똑같이 낭비되고 있었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시니어 세대를 단순히 우리가 세금으로 보호받아야 할 노인 집단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국가를 지금의 엄청난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탈바꿈시킨 일품 공신들이잖아요. 아, 민주주의와 번영의 산증인들이죠, 진짜. 네, 수많은 경제 위기, IMF나 금융위기 같은 산업의 격변을 온몸으로 돌파해낸 실전 경험의 산증인들입니다. 이분들은 여전히 일에 대한 열정과 기여 의지가 엄청나게 강력하거든요. 생각해보면 기업의 생산 현장이나 되게 복잡한 금융권, 치열한 마케팅 시장, 심지어 동네 골목 상권에 이르기까지 그분들의 땀방울이 만든 암묵지가 사회 곳곳에 기둥처럼 콱 박혀 있을 텐데요. 엄청나게 박혀 있죠. 그런데도 그동안 우리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습니까? 이분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전문성이나 현재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그 역량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주민등록증의 은퇴 연령이 딱 되면 일괄적으로 현장에서 싹 배제해버렸어요. 맞아요. 나이 차면 다 나가라.
그리고는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이들을 부양해야 할 사회적 비용으로만 치부해온 거죠. 와, 고령화 사회의 복지 예산 펑크 우려 혹은 뭐 청년 일자리 뺏는 노년층 진짜 흔히 뉴스나 기사 제목으로 막 쏟아지는 자극적인 프레임들이잖아요. 네, 맨날 듣는 얘기죠. 이런 거에 갇혀서 그분들이 여전히 생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완전히 지워버렸던 거네요. 저자는 이 근시안적인 시각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합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막 커질수록 역설적으로 중심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줄 앵커, 즉 단단한 닻이 필요하거든요. 단단한 닻이요. 네, 전혀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제 위기나 전염병 사태, 공급망 붕괴 같은 게 터졌을 때 매뉴얼이나 교과서적인 대책을 뛰어넘어서 과거의 유사한 위기를 어떻게든 꾸역꾸역 수습해냈던 그 동물적인 감각과 위기관리 능력은 오직 뼈저린 경험을 통해서만 발휘되거든요. 아, 매뉴얼이 없는 감각. 그러니까 시니어를 부양할 짐으로 볼 게 아니라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숙련된 시니어들이 이렇게 역할을 다해줄 때 세대 간의 화합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갈등도 완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우리 사회에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맥락에서 저자가 던진 한 문장이 이 전체 논의의 정수를 완전히 관통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구절은 제가 원문의 텍스트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당신의 경험은 국가의 자산이며 정년은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기여를 시작하는 쉼표입니다. 와, 문장이 진짜 힘이 있네요. 네, 진짜 꽂히지 않나요? 보통 정년퇴직이라고 하면 한 사람의 사회적 쓸모가 완전히 끝나는 완벽한 마침표로 여겨지잖아요. 근데 그걸 쉼표라고 재정의한 게 너무 강렬하고 인상적입니다. 달리던 속도를 잠시 늦추고 숨을 고른 뒤에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조수석의 내비게이션처럼 사회를 위해서 전혀 다른 방식의 기여를 연속성 있게 이어간다는 뜻이니까요. 네, 문장 자체의 문학적인 울림도 훌륭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회적 메커니즘의 전환을 아주 정확하고 날카롭게 짚어냈어요. 치열한 실무자로서의 삶 뒤에 지혜를 나누는 멘토로서의 삶이 단절 없이 이어진다는 아주 웅장한 선언이죠. 자, 이제 오늘 파헤친 이 깊은 논의들을 하나로 싹 꿰어볼 시간이네요. 국가발전과 기술표권이라는 아주 거창한 개념에서 시작해서 과학계 랩실을 거쳐서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이 담긴 일토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심층 탐구의 핵심을 관통하는 하나의 줄기를 딱 꼽자면 국가나 조직의 진정한 지속 가능성은 결국 과거에 축적된 경험을 현재의 성장 동력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치환해내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연료로 치환한다. 그렇죠. 길을 잃고 헤맬 때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자 위기의 순간에 공동체가 붕괴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 바로 이 시니어의 가치를 제대로 재발견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지금 당장 구축해야 한다는 게 저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단순히 사람들의 인식만 좋게 생각합시다 한다고 하루아침에 유토피아가 되지는 않겠죠. 구체적으로 양측 모두의 진짜 치열한 변화와 액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빙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제도적으로는 기업이나 기관, 사회가 그 전통적인 주 5일 풀타임 고용에만 집착할 게 아니에요. 파트타임 자문이라던가 프로젝트 단위의 고문 역할, 사내 벤처 멘토링 등등 시니어의 지식을 상황에 맞게 아주 유연하게 뺏어 쓸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기관의 유연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하지만 동시에 이 칼럼은 시니어 개인에게도 매우 따끔하고 무거운 과제를 던집니다. 시니어 본인들의 노력도 양립해야 한다는 거죠. 조수석에 앉혀놨더니 자꾸 자기가 운전하던 옛날 습관만 고집하면서 막 핸들 뺏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군요. 하하, 바로 그겁니다. 자기의 화려했던 과거 성공 공식에만 갇혀 있어서는 결코 후배들에게 든든한 닻이 될 수 없어요. 인공지능이 막 업무 환경을 바꾸고 새로운 트렌드가 세상을 덮친다면 시니어 스스로도 자기의 오랜 경험이라는 뼈대 위에다가 새로운 기술과 시대 감각을 접목하려는 아주 처절한 학습과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시대에 발맞춰서 본인도 변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야만 그 수십 년의 경륜이 그저 시대착오적인 꼰대질로 치부되지 않고 진정한 지혜로 존중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기관 차원의 유연하고 스마트한 사회 시스템 구축,
그리고 시니어 개인의 끊임없는 자기 혁신이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돌아가야만 비로소 이 실버 쓰나미가 파괴적인 재난이 아니라 거대한 황금빛 조류로 바뀔 수 있다는 거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가 단지 무슨 거시적인 인구 정책이나 되게 먼 미래의 남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 아침 출근하고 커리어를 쌓아가는 여러분 본인의 삶과 일에 직결된 이야기로 다가갔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서 막 흘리고 있는 땀방울과 뼈아픈 시행착오들은 언젠가 유통기한 지나서 버려질 낡은 부품이 아니라 미래의 이 사회가 간절히 필요로 할 가장 강력하고 대체 불가능한 암묵지로 지금 다듬어지는 중이니까요. 아, 정말 좋은 정리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부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에 하나 던집니다. 오늘 논의한 이 경험의 무한한 가치와 맥락의 연속성을 우리 사회 시스템의 끝판왕 룰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급한억룰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인간의 사회적 효용성에 강제로 유통기한을 떡 매겨버리는 정년이라는 그 기계적인 행정 개념 자체를 아예 법과 제도에서 완전히 지워버린다면요. 와, 나이를 기준으로 커리어를 강제로 종료시키는 그 커트라인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다. 네. 특정 나이가 되었다고 현장에서 막 쫓아내는 게 아니라 개인의 생애 주기와 지적 에너지 흐름에 맞춰서 조직 내 역할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대, 30대, 40대에는 야전에서 치열하게 뛰는 실무자로 막 활약을 하고요. 50대, 60대를 넘어가면서부터는 후배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멘토나 전략 고문으로 그 역할과 보상이 물 흐르듯이 유연하게 전환되는 사회인 거죠. 물 흐르듯 전환되는 사회. 네. 만약 이런 유기적인 생태계가 실제로 도입된다면 우리 사회의 혁신 속도는 지금과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리고 당장 내일 일터로 향하는 여러분의 남은 커리어 궤적과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와, 진짜 소름 돋는 도발적인 상상이네요. 마침표가 영원히 사라지고 무한한 쉼표들로만 이어지는 커리어의 연속성. 이게 뭐 단순히 몇 년도 월급 받고 일 연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 지식이 누군가의 발판이 되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이라니. 오늘 밤엔 여러분도 이 멋진 상상 덕분에 되게 쉽게 잠들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밤에 생각이 많아질 것 같네요. 처음에 우리는 눈앞에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되게 두려운 쓰나미로 이야기를 시작했잖아요. 하지만 긴 대화를 나눈 지금은 그 거대한 파도가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물결 속에 한가득 실려온 수십 년의 지혜와 통찰이라는 황금을 우리가 어떻게 수확할지, 또 어떤 그물을 짜고 바구니를 준비해야 할지 가슴 뛰게 고민해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귓가에 남겨드린 이 흥미로운 상상과 질문들 내일 출근길이나 아니면 동료들과 커피 한잔 하시는 자리에서 꼭 한번 꺼내서 깊게 씹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아주 시원하게 해소해줄 날카롭고 매력적인 자료를 깊숙이 파헤쳐서 돌아오겠습니다. 배움을 향한 여러분의 끊임없는 항해에 이 탐구가 늘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